동화 연구를 하려면 할 수 없죠. 제일 처음에 그 17세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17세기만 하더라도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옴무라고 그러는데 맨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가끔가다 농담을 해요. 그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다. 즉 뭐냐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어린이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 동화라는 거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17세기에 그 쭉 전승되어 내려오는 지금도 조금 아까도 뭐예요? 쭉 내려오는 노래를 어린이가 부르잖아요. 그 내려오는 노래, 그 내려오는 이야기를 페로가 듣고서 다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민담이라 해서 민담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민담은 절대 아닙니다. 민담이 그 소재가 됐지만 여러분이 뭐 무엇을 소재로 한 거는 얼마든지 똑같이 소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꼭 그 민중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고 그것이 민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화라는 말을 쓰는데 러시아에서는 마법담이란 민담 마법담이라고 프랑스에서는 요정담 혹은 경이담 경이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로가 이게 70 거의 70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썼으니까 이게 굉장히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재밌고 어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겠죠. 더군다나 페로가 인문학자로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변호사였고 나중에 또 그 10년간은 그 루이 14세가 루이 그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했고 그러나 베르사유 궁에서는 그 1년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말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게 프랑스죠. 프랑스의 재정이 거덜납니다. 그런 말을 꼴베르가 하고 했다가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꼴베르가 나오는 바람에 그때 재산이었죠. 같이 나와가지고 10년간 문인 어렸을 때 꿈이 라퐁테네 같은 우화 시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인의 꿈을 하려고 문인들과 어울리다 보니 문인의 세계는 정치인의 세계와 못지않게 완전히 갈등과 서로 hir난하고 싸우고 이러는 시대였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17세기 전에는 뭐예요? 굉장히 종교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병도 우리 지금처럼 굉장히 난문했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고 서로 또 종교전쟁에서 캐톨릭에서 이제 위그노 신교를 헨리 4세죠. 어메기아터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면서 캐톨릭으로 바꾸면서 다시 루이 13세, 14세가 되면서 이제 왕권 하나가 하려면은 왕도 하나, 종교도 하나 그러는 바람에 그 신교도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 되니까 여러분이 제 얘기만 들어도 페로가 공부한 17세기까지 인문학, 그 다음에 종교, 그때 정치, 사회, 그 다음에 문학 이 모든 것을 다 다뤄야 되니까 결국은 동화라는 학문이 뭐가 돼요? 종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학과를 처음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었죠. 왜냐하면 인문과 대학이 없어지니까 동화하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학과이고 어쩜 장사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하고 났더니 학자들이 없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학자. 그리고 전부들 창작하는 매년마다 창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도 거기 연구소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벌써 10년, 20년이 흘렀는데 왜 동화학자가 안 나오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로 동화에 나타난 시련과 난제 말은 시련과 난제 두 가지 가라는데 여러분이 시련을 안 가고 난제라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할 수 없이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자들한테 우리가 동화를 연구한다면 동화를 쓴 작가가 한 말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가 무엇인가, 문학이 무엇인가 이것을 논하기 전에 동화 작가들이 나는 내가 쓴 동화는 무엇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보자. 그런데
거의 그거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그 캐톨릭이라는 그 프랑스가 기독교가 그 나라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유교 문화인 듯이 그 이거를 하려면 종교 문제를 건드려야 되니까 종교 문제를 건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를 건드리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 문제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입니다. 이러는데 진리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샤를 페로 이제 동화의 아버지죠. 동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내 동화라는 말을 쓰고 내 우화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화라는 거 하면 누구가 생각이 나요? 이솝 우화죠. 이솝 우화가 동물을 가지고 뭘 했어요? 인간 사회를 풍자한다는 거, 비유한다는 거. 동물이 소재이지만 결코 우리는 동물담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7세기까지는 이 모든 것이 시로 쓰여졌어요. 운문. 그런데 페로가 처음에 세 작품은 운문으로 쓰다가 처음으로 산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라퐁테르까지는 시로 썼기 때문에 문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산문을 썼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는데 문학의 장르에 이 산문 장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학 그러면 뭐예요? 시, 소설, 희곡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희곡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작가로서 등장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데센 하고 나왔더니 이 동화라는 것은 두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세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또 뭐예요? 우리가 향해 가는 세계, 초월적인 세계. 두 세계를 다루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향해 가야 하는 가장 선한 길, 즉 뭐예요? 진리의 길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리로 가야만 이 어려운 나라와 그 어려운 생활이 여러분이 그 마음고생 많은 거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행복한 나라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고 곧 17세기부터 고전주의가 되고 18세기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다음에 19세기 낭만주의, 사실주의 오면서 과학이 발달이 됐죠.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런 그 허황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것은 아이들 교육에 낫다. 그래서 17세기 후 곧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이 페로가 잠자는 수덕의 미녀를 썼을 적에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당신 잠자는 수덕의 미녀 한 번 읽었어요. 그러면 한 번이 뭡니까? 수십 번도 읽었습니다. 이럴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물론 안데센이 나왔고 그 후에 20세기에 나니아 연대기 쓴 판타지 작가들이 1차 전쟁, 2차 전쟁,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이 산업이나 과학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중요하지만 영성의 세계, 즉 뭐예요? 아이들한테 보이지 않는 힘,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가르쳐줘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반지의 제왕이니 나니아 연대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금서로 되어 있는 페로 동화를 몰래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판타지 들어가면 연구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페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없어도 판타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서 페로를 연구해야 되는데 자 판타지는 영어로 해야 되고 페로코는 불어로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언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이성적인 연구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영성의 문제가 들어가면은 또 바뀌니까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 연구를 좀 합시다. 근데 안데센도 뭐라 그랬냐면 19세기에 안데센의 쓴 동화도 어린이를 위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을 해나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많이 읽으니까 이게 점점 어려지고 독자들이 어려지다가 결국 유치원까지 가서 유아문학까지 됐는데 그래서 동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린이를 굳이 어린이도 읽을 수 있게 다시 만든 민단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말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화 자체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적에 그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동화를 참으로 많이 했지만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랑 동화 강의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동화라는 것은 숲의 미로라고. 내가 나무 하나만 잡으면은 알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울창한 숲의 미로이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인문학적인 강의이고 진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여러분 같이 배꼽 잡고 웃으면서 재밌게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혼자라도 이 동화 작가들이 이야기한 진리를 계속 얘기하자. 왜냐하면 안데센도 동화론을 얘기하지는 않았었는데 예술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왜냐면 배에 보면은 각 나라 국기들이 전부 있잖아요. 그 국기랑 게 밧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국기를 찾으면 영국기의 밧줄을 흔들어야지만 그 영국기인 것 같고 밑에서 프랑스라고 쓴 걸 해지만 프랑스 기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거와 똑같이 우리 눈에는 어느 것이 영국기인지 프랑스인지 모르지만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밧줄이 있다. 즉 시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화 작가라는 것은 이 밧줄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연결해주는 시인의 예술이다. 즉 시인이라는 것은 곧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화도 시라고 그러는 시 중에 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압축됐죠. 압축됐으니까 내가 공주, 그러면 공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왕궁에 있는 왕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페로 동화에서는 왕자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번역들은 전부 왕자는 게 왕의 아들. 즉 왕이라는 것도 뭐예요? 실제로 궁전에 사는 왕도 있지만 하늘에 계시는 왕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화라는 것은 내가 두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두 세계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되게 선교사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어려운 성경도 본인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초창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금방 알아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는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동화는 이렇게 그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도록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루이스 예가가서는 또 얘기했죠. 진리의 진정한 힘을,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누구냐, 뭐 예수가 누구냐 이런 거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돼야 될 텐데,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명확하기만 한 이성만을 갖춘 아이도 안 되고 감정에만 흔들려도 안 되고 영성이라는 것도 같이 갖춰야 되는데, 그 영성의 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영성의 힘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을 겪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편안하게 그 대학교에서 여기 학부 생활 하다가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반지의 제왕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남이 싸움에 붙들려가가지고는 막 죽어가는 현장을 봤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들이 할 일은, 이때는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할 일은 이 진리의 힘을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썼는데,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그 영화가 나오고 나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 우리나라도 하는데 굉장히 그 오랫동안 상영되니까 영화관에서 오래됐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들이 많이 보러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러 갔었는데 제 앞뒤에서 하는 말들이 이거 뭐야, 나니아 연대기 보면서 왜 계속 싸우기만 하지, 왜 싸움만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뭐예요? 투쟁입니다. 그 투쟁에 있어서 특히 뭐예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싸우는 투쟁도 있지만은 내가 뭐예요? 그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 하더라도 또 영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한 번 믿었다고 뭐 금방 뭐 완전히 나는 믿음의 용사다, 흔들림이 없어 이러지 않죠. 여러분들 어린 왕자 읽었어요? 어린 왕자가 어린 왕자잖아요. 왕의. 그럼 왕자가 뭐예요? 자기 돌아온 걸로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내가 뱀에게 물리면서 내가 먼저 물리지 않으면은, 내가 물렸기 때문에 뱀의 독이 약해져서 나의 뒷사람들은 이제 독을 안게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또 그걸 같이 본 생태지 작가도 이러잖아요.
그 말을 믿을 때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행복하게 웃는 어린 왕자의 모습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거를 안 줬는데 망이 없어서 꽃이 잡아먹 놓고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은 막 갑자기 별들이 다 사라지고 어두운 세계가 된다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니 어느 정도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흔들림과 투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련하고 난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화론을 혹시 제가 그냥 생각해보면 쭉 내려오는 옛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우화로 들려주는 시인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동화의 주인공들 여러분들 어때요? 페루 동화의 주인공들 물론 공주와 왕자도 나타납니다. 나타나지만 어딘가가 부족한 사람이 나타나죠. 되게 어리고 약하고 또 어리석어 보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어림도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가서 싸울 원수를 만나서 적을 만나서 싸우면서 계속 지다가 누구의 힘 때문에 이깁니까? 자신의 힘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도와주러 나타난 요정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이기도록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우리나라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다가 빌어요. 그래서 썩은 밭을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러죠.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만이 제일 사람이 할 수 없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늘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사상이 있는데 일본이나 몽골이나 중국에서 똑같은 거를 이제 같이 토론을 했을 때 우리나라 아동문학가들 중에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스스로 투쟁해서 싸우도록 가르쳐줘야지 동화가 기껏해서 올라갈까지 하는 말이 하늘 보고 튼튼한 동아줄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동아줄 타고 올라간 걸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 아마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만이 거의 유일하게 이런 종교적인 마음들을 가슴속 깊이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창작하러 오는 사람 보고 우리도 페루처럼 동화를 우리나라 옛 이야기를 쓰되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가 숨어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쓰자. 그래서 여기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도 나왔지만 여기 성남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겠냐. 그 이야기에 진리가 숨어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미 다 얘기했죠. 우화라는 것은 동물이 나오는 거지만은 결코 동물담이 아니고 동화라는 것도 결국은 민담을 가지고 썼지만 결코 민중의 이야기를 가지고 썼다고 민담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동화라는 것은 보이지 어린 왕자가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옛날 우리 집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것이다. 아무도 우리 집에 그 옛날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찾으려 하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우리 집에는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은 빛이 났고 그리고 뭐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화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동화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동화를 나이 들어서까지 읽고 내가 깨달은 것을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동화를 늦지막히 저도 수동적으로 동화를 하게 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아까 문학이라 그러는데 문학이 전공이 아니라 언어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만 연구를 했어. 이거 과학적으로. 그런데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될 수 있는 답이 있고 없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련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시련의 열매를 더 잘 얘기했죠. 장석수 씨 다들 알죠? 예, 같이 뭐예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예.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태풍이 있었고
천둥이 있었고 벼락이 있었습니까? 있지 않았어요? 벼락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이 작은 대추 하나라도 이런 그 고난과 죽음이 있었는데 하물며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는 창조주를 닮았다는 인간한테는 얼마나 많은 시련이 폭풍이 태풍이 또 천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우리나라 시인이 잘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련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 우리 삶에 시련이 돌아다 보면은 사실은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지 그 시련을 당할 때는 매 순간 시련이 없었던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시련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련이 없었다면은 그것을 극복한 성공도 없죠. 그래서 시련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시련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선물이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마다 나한테 아주 축복의 선물이 내리고 있구나 이러고 산다면은 어차피 지나가는 건데 막 걱정하면서 지나가는 거 하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나를 좀 더 좋은 것으로 주려는 시련의 선물이구나 이런다면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동화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을 가로막는 내가 어렸을 때 요만한 벽이 있어도 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성숙하면 그거는 이미 벽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벽. 제가 피난을 4살에 나왔는데 3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항상 결혼식이 올려요. 결혼식이 올리면 그 사정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있죠. 그럼 결혼식이 끝나면 아이들이 그거 가지려고 막 뛰어들어가서 그것들을 막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갖고 싶은데 이 문지방이 어려가지고 3살인데 그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으면 누가 가지고 나서 하나 줬던 생각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까짓 거 여기 문지방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어떤 벽도 되지가 않죠. 그래서 나중에 나니아 연대기만이 아니라 그 후에 판타지 작가들이 굉장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동화 작가라든가 판타지 작가들 즉 진리의 힘을 가르치는 작가들은 뒤로 전진하는 사람이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뒤로 전진한다. 우리가 앞으로만 전진하면 앞이 뭐만 보입니까? 내 앞에 가로막은 길만 보입니다. 꼭대기 갈 때까지 길만 보이죠. 누가 관광 여행 갔더니 흔드는 깃발만 보고 갔다 왔다고. 그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보면은 내가 온 삶이 점점 넓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LA 있을 적에 어떻게 올라가면 잔망동 전쟁 후에 못 쓰게 된 걸 꼭대기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잔망동을 이렇게 보니까 그 넓은 LA시에 어느 상점에 누가 들어가는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요만큼만 높이 올라와도 저 많은 LA 시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다 보이는데 하물며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은 우리의 정말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수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뒷걸음질로 올라가려면은 뒤에 눈이 없는 한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뒷걸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뭐를 보던가 거울을 놓고 보던가 뭔가 나를 인도해주는 힘이 있어야지만 뒷걸음으로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40이 지난 후부터는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삶은 거의 뒷걸음으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듯이 올라가라고 그러죠. 즉 거울을 보던가 거울이라는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삶의 불교가 될 수 있을지 유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와서 지탱하던 뭔가를 보면서 이 작가들은 개가 이렇게 먼저 따라가면 그 개가 가는 길을 보면서 따라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서서 전진하려면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경이로운 안내자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내자를 믿고 나아가면은 결국은 축복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동화가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저랑 한번 이 8편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산문으로. 8편, 보통 여러분 문학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한탄을 합니다.
그 작가가 난 살아있는 작가를 선택했더니 작품을 자꾸 쓰는 바람에 연구를 해도 끝이 안 난다고. 자, 피에로 작품은 8편입니다. 이 8편에서 진리를 연구하지 않는데 진리가 보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사실은 조금 무례하게 같이 연구하는 분들이 전부 뭐예요? 그 신학교를 나온 분들입니다. 저만 신학교를 안 나와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이걸 딱 보면 진리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진리가 보여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도둑놈들은요 집안에 들어오면은 보물이 어디 있는지 보인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당구를 치면 누워서도 천정에 당구 알이 보인다는데 진리를 일세 동안 내 전문으로 삼았으면은 작가들이 다 내 작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하고 저도 다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작가들이 전부 작품에서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예, 죽음과 같은 잠이라고 말을 했지만 거의 죽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가 끝도 없이 이어졌던 삶이 있습니다. 누가 깨워줘요? 용감하고 사랑이 넘치는 젊은이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깨어난 겁니다. 와서 깨라고 해서 깬 것이 아니죠. 자, 깨어진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모든 고난의 극복은 전부 수동태죠. 자, 빨간 모자. 자, 늑대한테 잡혀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도 아이들한테 가장 뭐예요? 어린이가 나오는 거라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아무도 진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너희들 이렇게 늑대한테 잡혀먹었으면은 너희 그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치겠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두서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결코 늑대한테 잡아먹었어도 우리 호랑이한테 잡혔어도 뭐만 하라래요? 정신만 차리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너무나도 쉽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너희들을 어린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뭐 다시 뭐 사냥꾼이 와가지고 배를 잘라서 다시 이런 얘기 하나 필요 없습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누군가가 와서 언젠가는 그 왕자를 만나서 그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똑같아요. 그 푼수역도 자기를 죽이려는 남편 만났는데 삽니다. 뭐를 믿어요? 자기 오빠가 구하러 온다는 것을 믿고 계속 누나한테 부탁하죠. 자, 또 똑같아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데서 우리가 오늘 하는 그 제일 이게 1695년에 5편을 썼고 다시 1697년에 수정을 하면서 3편을 더 넣습니다. 3편 더 넣은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조금 원숙된 이야기죠. 이 신데렐라, 썬드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화, 민담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동화가 뭔지 모르고 안 읽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 중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알기 때문인지 제가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면 그런 동화가 있었어요. 그래도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신데렐라 얘기 모르는 분 계세요? 예, 신데렐라. 자, 근데 실제로 그 신데렐라라는 제목의 동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8편을 쓴 작가가 민중의 삶을 잘 아는 아주 민중과 더불어 산 삶이 전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말하자면 사업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뭐냐면 왕궁에다가 수놓는 옷을 납품하는 제조업사였어요. 요즘 말하면은 그 뭐래요? 소기업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페로의 아버지를 여러분들 돈 벌면 자녀들을 어떻게 시켜요? 뭐 되도록 시켜요? 요즘 변호사, 의사 이렇게 되게 시키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변호사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변호사가 하고서 굉장히 돈 많은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변호사라고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를 7남매를 낳습니다. 7남매 중에서 이 작가는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오는 주인공들이 작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태어났고 막 뭐예요?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체구가 작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은 그 변호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 시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이 많다고 성공한 거라고 느끼자고 또 다른 성공을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요즘 말하면 청와대로 가는 겁니다. 즉 귀족이 되던가 왕궁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귀족이 아닌 부자들이 이 시절에 이제 상공업이 유명하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식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제는 거의 왕과 버금는 그런 힘을 가졌으니까요. 근데 샤를르 페로가 그 문학의 소질은 있었어도 이런 그 사제 되는 데는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공부는 해가지고 변호사는 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아주 기발한 질문을 많이 하고 즉 뭐예요? 캐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를 가르쳐줄 적에 거기에 맞는 답을 해야 되는데 얘는 거의 그 혁신 개혁적인 종교 개혁적인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너 나가 그랬는데 사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는데 얘를 따라 나간 친구랑 같이 룩셈부르크 가까이 오니까 거기 공원에 가서 그래서 다시는 학교를 안 들어가고 자기가 자력으로 공부합니다. 왜냐면 형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형들이랑 같이 공부했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되지 뭐.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변호사 시험 참 쉬워. 딱 몇 개 책 읽고 가서 답을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더 잘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호사가 됐는데 그럼 변호사 노릇을 하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옷은 질질 끌고 하더라도. 그래서 형이 마침 그 옛날에 그 세무관이죠. 세무관이라는 공무원은 돈을 이때의 모든 직업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형이 했기 때문에 거기 서기가 됐는데 거기 옆에 도서관을 같이 샀기 때문에 형 옆에서 월급 받으면서 계속 책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독서가였죠. 그 페로가 읽은 책을 전부 소화하려면은 보통 우리가 페로를 전공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읽은 책이 무엇인 것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일생을 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29살이 됐으면 거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하나 커다랗게 남겨놨는데 그래서 저번에 프랑스 갔을 적에 그 집을 보고 싶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형한테 물려줬는데 그 수리를 이 샤를르 페로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수리를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샤를르 페로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동굴도 만들고 내부 수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시절에 그 모든 문학인들이 모여서 살롱 문학이 유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로 왔습니다. 그만큼 내부가 훌륭했고 특히 동굴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답니다. 그러는 바람에 궁정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베르 말고 아는 궁정 시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궁정에 유명한 사람들이랑 하게 되면서 페로가 뭐예요? 시를 잘 썼어요. 그래서 시를 잘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르사유 궁을 치려고 루이 14세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주권을 갖게 되면은 궁을 옮기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전에 마자랭이었는데 마자랭 밑에 있는 골베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쓸모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베르사유 궁을.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물론 다른 루브르도 전부 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완전히 고난을 갖게 됐을 때 제일 커다란 권력을 가진 콜베르 밑에 오른판이었죠. 그래서 요즘 말하면 문화공보부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얼마나 힘이 큰지 모르겠는데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되고 무슨 문화공보부 장관이라고 해도 되고 그 궁전 직적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베르사유 궁에 가면 이렇게 벽에 전부 이런 벽장식한 거 거기다가 페로의 작품입니다. 페로의 작품이라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얼마나 바빴는지 자 그냥 그 꼴베르랑 같이 살면서 결혼할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44살에야 결혼을 합니다. 44살에 결혼하는데 부모들이 알고 지내던 수녀원에 있던 19살 난 사람이랑 결혼하죠. 여러분들 44살 난 사람이 19살 난 수녀원에서 갓 나온 사람 결혼하면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여기서 막 질문했었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남자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도둑놈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 꼴베르한테 신부를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꼴베르가 한 말이 뭐였겠어요? 지참금을 얼마나 갖고 오느냐. 그런데 지참금이 적었습니다. 왜냐면 그쵸, 수녀원에 있고 그쵸, 부모들이 알던 사람인데 너의 지금 그 위치로는 지참금 그건 너무 적다. 내가 지참금 많은 여자를 소개해 줄 테니 이거 그만둬라. 그랬는데 아니라고 이 사람 부모들이 해줬고 너무 놀라는 거죠. 그때부터 약간 금이 가기 시작은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지참금으로 그 자기가 왕처럼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꼴베르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6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남매를 뒀는데 6년 후에 부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죽이다 50살에 호라비가 됐어요. 그 시절에 호라비가 됐으면 다시 얼른 또 장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참금 더 많은 사람이라. 근데 그는 성실하고 충실하였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작가들이 생각하는 보통 작가들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작품은 훌륭해도 그 개인적인 생활은 조금 자유분방해요. 좋게 얘기해서. 근데 이 페로만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5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할 적에 그 아카데미, 소아카데미는 연금을 받는 건데 소아카데미의 거의 장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쫓겨냈기 때문에 연금도 받지를 못하고 그냥 그 은퇴금 조금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그래도 나는 문학을 할 수 있겠거니 하고 나왔는데 또 여기가 또 보통 어려운 그 문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아카데미 회원 그대로 종신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무슨 중요한 파티들 있잖아요. 뭐 왕세자가 태어났다든가 누가 결혼을 했다면 누군가 축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축사는 페로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시를 잘 적고 그 다음에 왕궁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왕세자가 태어났을 때 축사로 가가지고는 루이 대왕의 세기 즉 프랑스의 루이 대왕이고 우리 세기에 태어난 문학가들은 고전 저쪽 이때는 전부 뭐예요? 저기 이태리의 작가들만 로마 그리스 작가들만이 작가였는데 결코 프랑스에 지금 17세기에 태어나서 우리가 프랑스어 라틴어로 쓰지 않고 프랑스어로 작품을 쓴다고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훌륭한 작품을 낼 수가 있다. 이것이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파문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한글 세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문으로 써야 되는 이 시절에 아직도 많은 공무원은 전부 한문을 쓰고 있죠. 자,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거고 그것이 더 훌륭하다.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구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신파하고 구파하고 즉 뭐예요? 신파는 프랑스어로 쓰는 현대 그 프랑스 작가들을 옹호하는 거고 구파는 라틴어로 쓰는 작가들.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이것이 한 10년간을 온갖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그 논쟁 이상으로 큰 유럽 전체가 아주 들고 일어섰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페로는 문학사의 그 동화 작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구 논쟁의 출발을 일으킨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9세, 즉 55세에 은퇴를 해서 근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동화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동화가 제목이 길어요. 원래는 그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보다 더 깁니다. 즉 이야기 또는 옛 이야기 그리고 교훈 첨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라는 말에 스토리라는 말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대의 스토리는 뭐예요? 간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를 산 개인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 이야기는 예적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또 뭐예요? 우리는 스토리라는데 히스토리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이야기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또 뭐도 됩니까? 역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의 역사와 내가 하는 이 모든 역사와 각 개인의 삶의 간증이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자, 동화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화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이제 뭐예요? 계속 이 사람은 우화 작가로 남기를 바랬는데 우화 작가가 되지 않았죠. 라퐁테느가 루이 14세 눈에 어긋나는 바람에 별로 총애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화 작가라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왜냐면 산문으로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상록을 썼는데 회상록에도 자기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화 연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화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간증을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것을 우리가 상상력도 동원하고 그 시대의 역사, 철학, 문학, 또 종교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화는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근데 굉장히 자기 초상화는 많이 그렸는데 가족들의 초상화는 그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의 사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뾰로가 이 그림을 그냥 우리 가족 그렸나 했다는 그림이 있죠. 그게 조금 가장 가족이랑 가까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이 얘기는 보통 그 뾰로 얘기할 때 안 쓰는데 뾰로가 죽을 때 둘째 아들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첫째 딸은 왜요? 어머니가 없는 맏딸로를 달려니까 결혼을 일찍 할 수가 없었죠. 결혼을 일찍 할 수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절에는 귀족이랑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많아야 했습니다. 근데 뾰로가 돈이 많아요? 많지 않았습니다. 지참금을 마련하려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돈 전부 내놓고 우리 누나 시집분에 나중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 전부 내놓으라고 할 이런 정도까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이 작가를 옹호하기 위해서 안 하는데 이런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귀족이랑 결혼을 시켰는데 1년 후 죽습니다. 그리고 물론 피에르가 죽은 다음에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피에르가 죽었을 때 다 죽고 셋째는 조금 일찍 죽고 궁에 들어가서 바쁜 생활할 때 죽고 그래서 둘째만 남았었죠. 둘째는 요즘 말하는 기사죠. 근위기병 어떤 그 공작 부인을 위해서 기사죠. 완전히 기사 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뾰로 동화가 또 어려운 얘기도 하겠습니다. 뾰로 동화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히스토리 앤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가 되고 스토리 자체가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다가 또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내용은 뭐예요? 또 옛이야기, 옛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화, 전설, 민담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뾰로 우리가 학문으로 연구할 적에는 뾰로 민담이라고 합니다. 민담학자들은 많이 민담으로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화 연구가가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뾰로가 아무것도 자기 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건두사파에 요 그림을 내놨습니다.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1695년에 내놨다가 그림을 살짝 바꿨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자가 바뀌었죠. 이 시절에 여자가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비평을 받았어요. 이 시절에 여자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 놓고 이야기꾼으로 스토리텔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뾰로는 스토리텔러로 여자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뭔가 겁에 질렸고 금방 뭔가가 앞에서 나를 하려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1697년에 바꿨습니다. 사실화해서 바로크 풍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를 해서 어린이 그림을 이제 둥글둥글하고 희망이 더 있고 불빛도 더 환하게 빛나고 노란색도 더 많아지고 희망의 빛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뾰로가 내 동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증거를 내고 있습니다. 자, 뾰로가 어미거위 이야기를 하면서 실타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삶에 얽힌 이야기를 실타래처럼 풀어주는 여자. 어떤 여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요정이라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때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업도 하고 활발하게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이때 위근후라고 했어요. 그러나 루이 14세가 위근후들 전부 캐톨릭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안 바꾸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안 보냈는데 서명을 안 하면 손을 잘랐습니다. 아니면은 외국으로 전부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환영했어요. 왜 환영했겠어요? 굉장한 기술자들입니다. 스위스로 가서는 시계 산업을 일으켰어요. 네덜란드로 가서는 사업이죠. 상업을 일으켰어요. 영국으로 가서는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불란서의 위근호들이 유럽으로 전부 퍼져나가는 바람에 다른 유럽들은 부자가 됐는데 대신 뭐예요? 프랑스는 가난해졌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꾼과 지혜로운 사람을 전부 빼앗긴 것이죠. 자, 근데 여자가 취직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절대로 안 됐죠. 어디에요? 남의 집에 유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집에 아이들이 지금 3명밖에 없지, 1명은 죽었습니다. 자, 3명이 있는데 유모 노릇하면서 아무나 뽑겠어요. 그때도 지혜롭고 또 지식도 있고 이야기도 잘하는 사람 못 봤죠. 근데 이 유모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세 아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베로가 이걸 몰랐다가 이건 지금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베로가 자기 자녀들을 이제 봐줘야 되잖아요. 이제 나왔으니까 봤는데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유모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전 문학, 모든 세계 문학을 다 알고 궁중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하다가 나왔는데 그 고전 작품이란 작품은 다 읽은 사람인데 이 유모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을 겁니다.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썼다고 낼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물론 아들이 이건 그냥 그 연구가들은 아들이 쓴 것을 보고 베로가 바꿨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 책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들이 19살 되셨으니까 충분히 나서 아들이 썼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맞아. 바로 베로의 아들이라면 그만큼 쓸 수가 있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직 조금 모자인데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라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한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19살 난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그런데 이제 거의 아버지 베로가 쓴 이야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아들이 쓴 것이다. 아니다. 아버지가 쓴 것이다. 이게 작가도 분명히 하지 않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담학자들이 분류한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쉽게 하는데 이 베로의 그 성드리옹 신데렐라는 초자연적 그 조력자 이야기에 속합니다. 500번에서 559번이죠. 그래도 여러 가지 조력자 중에서도 그렇게 초자연적인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데렐라가 주인공이에요. 초자연적인 조력자가 주인공이에요. 예, 이건 초자연적인 조력자담입니다. 신데렐라는 신데렐라담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조력자가 보이지 않게 도와줘서 된 겁니다. 그 작품에서 일하는 모든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수성태입니다.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왜 가끔 가다가 안 되지? 내가 생각하기엔 이걸 눌러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됐어요? 됐네. 예, 됐어요. 그때 하세요. 민담 얘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형은 초자연적인 조력자가 주인공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력적이 뭐예요? 경이담이 되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경이롭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 됩니다. 영웅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 영웅이 나와서 굉장한 능력을 가진 영웅의 힘으로 이기는 영웅담은 놀라운 이야기라고 그러고 이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하면 안 되고 이거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네.
이거 미안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경위도 담이 되고 그래서 그냥 여기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화를 읽을 때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아주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무한한 세계예요.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상담할 바 아니고 내려오다가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몇천 년부터 쭉 계속 여러 나라에서 다 있으면서도 다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좋아해요. 이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신데렐라 같은 요소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봐서 내가 같이 동화돼야지만 그 이야기는 살아남습니다. 수없이 많은 민담들이 분석이 되고 연구됐는데 여러분들 그 민담들 기억합니까? 없습니다. 단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페로가 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 위그노들이 독일을 가가지고 이제 퍼뜨렸죠. 퍼뜨려서 나중에 100년 후에 그림 형제가 다시 독일이 위험에 처하니까 이제 독일 민담을 하는데 거의다가 이 파리에서 건너간 프랑스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수집한 겁니다. 그래서 페로 거랑 너무 비슷한 건 다 삭제하고 다시 두 형제가 학자니까 다듬고 다듬어가지고 그래서 그림 형제 거는 꼭 창작이라고 해가지고 수집한 민담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로는 분명히 다시 다 썼습니다. 제목 다시 붙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담이랑 얼마나 다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벌써 또 다시 이게 왔냐. 그래서 그래서 동화를 읽으려면은 그 옛 이야기들 읽어야 되고 그 시절에 내려오던 옛 이야기 알아야 되죠. 그 시절에 뭘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스토리텔러, 여자의 입장도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을 다시 작품으로 쓴 페로가 무슨 그 개념으로 봤는가. 또 제가 이야기하면서 저도 약간 뭐예요? 제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여러분도 나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대로 듣습니다. 동화가 얼마나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죠. 여러 갈래로 다 해석되는 거 다 좋습니다. 어린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 입장에서 해야 되고 민담을 하는 사람은 민담의 입장에서 해야 되고 작가의 입장 이 모든 것들 다 통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가의 입장에서도 연구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이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데 자 페로가 이미 그 베르사유 제가 그 전에 한번 베르사유를 지면서 그 뭐예요 정원이 있었어요. 베르사유 미로라고 우리가 사랑의 미로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건 다 내 이름을 안 올려도 되지만은 이 베르사유 미로 정원만은 내가 한 걸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미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도 미로이고 그래서 그 미로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왕세자의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로가 바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화를 쓰는 그 밑바탕이 됩니다. 그대로예요. 미로를 쓴 거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로가 그 이소부아에 나오는 이제 그 33군인가 이소부아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수가 빠져나오게 했어요. 분수 나오면은 마치 거기 있는 동물들이 얘기하는 것 같답니다. 이게 지금 쉬운 일이지만은 여기에 물이 없던 이곳에서 분수를 나오게 하는 게 보통 일이지 아니죠. 33개의 분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에로스와 이솝을 했습니다. 지혜와 사랑의 신을. 이걸 전부 조각을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정원도 베르사유 미로라고 이 정원을 설계한 그 우화집, 그 이솝의 우화를 감추려 가지고 그것을 왕세자를 위한 사랑의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시절에 가서 보니까 1년밖에 없었지만은 베르사유 모든 사람들이 사랑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나라를 가꿔야 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왕세자가 잘하는 왕세자한테는 사랑이라는 것도 진리 안에서 지혜를 가르쳐줘야겠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베르사유 미로인데 지금은 없어져서 옥수수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밭도 여기가 베르사유 미로였습니다 라고 관광 가서 보면은 그 보여줘요. 이게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되나 보죠. 네, 그래서 아까 넘어갔으니까 했었고 이 우화집을 어떻게 했냐면 동화 쓰듯이 똑같이 썼습니다. 먼저
민담 이야기를 씁니다. 한 것처럼 이소부화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요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새들이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왕세자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남자라면은 그 앞으로 훌륭한 그 지도자가 되려면은 일단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기 계신 남자분들 부드럽게 합니까? 부인한테 예, 말이 내가 아무리 속에서 화가 치밀어도 말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주는 상처가 화살이 주는 상처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죠. 이게 첫째,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단정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죠. 그리고 약간 얄량, 단정한다고 너무 엄숙하지 않고 얄량하다는 것이 약간 그 뭐랄까 달콤한 맛도 있어야 된다는 거. 이때 얄량을 해야 된다. 너무 엄숙하지만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구리고 또 뭐냐 신실해야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되죠. 이래야만이 여자들이 좋아하지. 그렇지 않다면은 젊든 나이 들었던 예쁘든 추하든 금발이든 갈색이든 상냥한 여자든 매서운 여자든 다 부엉이 쫓아내듯이 그 남자는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말 진정한 남자들은 그래서 불란서 신사가 지금 나왔죠. 영국보다 이렇게 그 말이 부드럽고 행동도 단아하면서도 또 뭐 엄숙하지 않고 그 상냥도 하고 그리고 그 겉과 속이 같다 이렇게 이런 교육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담 분류 여러분들 할 필요는 없는데 요 민담 분류도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주제가 나옵니다. 그 학대받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련을 받고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왕자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신부감이냐라는 그런 확인을 받은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각 그 사파 하나마다 또 화소, 엘리멘트라죠. 그 이야기를 나누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면은 그 형제를 2명으로 할까, 3명으로 할까, 7명으로 할까, 또 학대를 받는 걸 엄마한테 받는다 그럴까, 친엄마한테 받는가, 계모가 될까, 이건 많이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 화소하고 에피소드만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그 나는 작가가 아니라 글을 쓸 수가 없는 사람, 혹은 내 간증 이야기를 이야기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하기 좋은 거가 바로 이 그 베르동화 같이 그 옛 이야기처럼 쓰면 됩니다. 먼저 하고 화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왜 어떤 시련을 받는가, 그래서 그 시련 끝에 나는 어떻게 극복해서 됐는가,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형빈담의 제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라는 건데 베로의 신데렐라만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여러 가지겠습니다. 사실은 썽드리옹이란데 썽드리옹이란 말 자체가 작은 신데렐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신데렐라 얘기가의 기초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신데렐라 이야기 정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뭐요? 신데렐라를 베로 동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였습니다. 전부 요약을 해줬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 요약을 다 해놓으면 사실은 썽드리옹 내용 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조금만 5분 어떻게 해요? 5분 동안 쉽시오. 지금 죽을래. 여기 또 있었네. 네. 아니 저는 저기 잠실 건너고 자양입니다. 우리가 피난 와서 집이 없었는데 그때 그 원장님 집이 제일 컸어요. 백현동에서. 그래서 우리 사랑방이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방에서 잠시 머물다가 하산. 백현동에 원장님 집은 백현동이고 제가 정말 상봉은 하산운동. 하산운동에서 그만한
집 하나가 집이 안 되는 집들은 없어요. 원주민들이 다 원주민 사니까 가사만 가서 그때가 김홍전 씨랑 하고 시작하셨어요. 김홍전. 김홍전 기업이 있어. 아 그래요? 오줌에 사셨어요. 제가 김구 선생님을 그리워하면서 일생을 혼자 사는 자는 이화여고에 있었거든요. 그분이랑은 옆집에서 살았는데 김홍전 씨는 안녕하세요. 김홍전 씨 김홍전 씨는 서울대학교에 사시고 강동에 가가지고 저희는 돌아가셨어요. 김정 선생님은 코로나오면서 2019년도 돌아가시고 우리나라 마지막 기밀 비서를 근데 이해는 돼요? 네. 이런 얘기 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래야지만 시네델라에는 항상 그거 알잖아요. 저희 몰랐는데 많이 해주시잖아요. 보세요. 성하면 010 8010 원래 이게 제가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3만 원. 나는 10초. 전화걸 만약에 전화를 했다 저희 그 이름입니다. 이름을 같이 하세요. 지가 저는 김치가 나는 원래 가래가는 게 아니 안 껴요. 저는 그뭐 거기는 주간지가 공부 중이는지 우리 안 마시면 여기 주간지가 빛이 쬐끔가요. 그러면 네네. 같이 좀 한번 맞아요. 왜냐면 예예. 딱 다른 거 소금기 좀 물어는 나누고 아 똑같이 파는 거. 그 껍질은 나누고 예예. 알갱이만. 알리니까 파랗죠. 그 껍질은 나누고 딱딱한 거만 나누고 예. 그 익혀야 돼요. 아니 그냥 날걸 끓여다 되는데 아까 전에 보면 그 지금 현재는 소년 불심사원 네네네. 거기 아이 가서 안 쓴다는 거 항상 그렇게 요새 먹고 있어요. 그걸 좋아해요. 글 쓰는 것까지 제가 많이 하시면 아니고 제가 그래 잠깐 랭크를 하고 그래서 그래서 참조 항상 하루 지나면 부활이 뿌리 생 뿌리 생긴 생명이라는 그 사이에는 자기가 그거를 부활을 드시는데 한국적이면 세알이 정하면서 동화를 이렇게 쓰라보니까 내가 자기가 가려운 소시장 시청 소식지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소리지. 성남시장에 같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감을 가지고 쓰면 좀 쓰라고 쓰면 좋죠. 거기 신상진 시상님 예전에 말 됐는데 기억하죠? 같이 끼리 가지고 옷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반응이 우리나라에 코끼리 새끼 낳는 코끼리에서 싱가포르에 수도 있고 뛰는 연습을 열심히 한다. 그런 일을 같이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봉사하는 일을 지금 그래서 김혜수 목사님이랑 그래서 같이 옛날에 코끼리 코끼리 싱가포르 가서 코끼리 가지고 왔어요. 가천에
이제 그렇게 미리 그런가요? 맞아. 아까 왜 늦느냐고 걱정하다가 왜안 예, 아직 싸운다고 그렇게 하느냐. 고생했네. 아니 그냥 나보다 아니 나 더워서 그냥 머리 저번 2주에 따라서 많이 필요했어. 빨리 땡겨가지고 왜냐면 할 얘기가 없어. 순간에 그래서 어려우니까 공부지. 쉬우면 자기 세계가 아니면 어렵다. 어려워요? 아니 괜찮아요. 제일 오래 들었으니까. 왜냐면 동아들을 쉽게 생각하다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영승이니까 그게 어렵죠. 대중에서 생각하는 이해가 가죠. PCR 검사 이제 근데 이제 일본 출국인데 일본 대사관 여권이 내일 들어가요. 그래서 여행사에다 알아봤더니 검사 실물 여권 아이들 공부에 7일 공부에 2번이 시간 됐으니까. 예, 저 시간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대부분들 들어왔죠. 그래서 다른 분은 몰라도 여러분들 그 성드리옹이 작은 신데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리구두 앞에 작은 유리구두 이렇게 작은이라는 말을 2번이나 붙였는데 우리나라 말은 2번 붙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성드리옹은 이용이 작다는 겁니다. 우리 송아지, 망아지 하듯이 아지로서 작다, 어리고 작다라는 뜻을 붙였고 뒤에는 작다라는 얘기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작고 귀하고 예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작은 것을 강조해서 작고 초라하고 아직 어리던 그 채더밈이 돼서 일만 하던 어린 소녀가 나중에 그때 유리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죠. 귀한 유리구두를 신은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지었는데 그 시절의 학자들은 제목 잘못 짰다. 저 사람이 베르라는 거가 유리인데 불어르는 베르 그러면은 저기 담비 털이도 베르고 초록색도 베르예요. 그래서 초록구두라는 걸 잘못했던가 털구두를 이 베르라는 사람이 무식해서 민담에 들려오는 얘기를 몰라서 그랬을 거다는데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결코 그러진 게 아니라 정말 유리를 쓴 겁니다. 유리를 쓴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민담하고 이제 다른 점은 굳이 여러분이 민담이 어떻게 동화로 됐는가 연구할 거가 없으니까 다만 시련하고 난제만 하면 시련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내가 여러분이 밖에서 공부한다든가 어려운 일 할 적에 어떤 도움이 있잖아요.
이 도움이라는 거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보던 이런 뭐 고박이라든가 쥐, 생각지도 않았던 주위에 있던 것들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방 사라집니다. 다시 쥐는 다시 쥐로 되고. 그러면은 난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유리 구두라는 거가 사실 신발 발 똑같은 사이즈 많잖아요. 뭐 130 그러면은 다 130까지는 바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썬드리용이 하면 그 구두가 맞습니까? 구두가 맞게 된 겁니다. 발이 저절로 빨려 들어가듯이 맞고, 그 다음에 유리라는 것이 빛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결코 발을 보이지 말아라, 맨발을 보이지 말아라 하고 자라서 그 발 걷는 것에 굉장히 쑥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부부가 죽을 때까지 부인이 남편한테 발을 안 보였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발을 더러운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 더러운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비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라는 것은 귀하기도 귀하지만은 사실 안시는 맨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장 더러운 모습을 그냥 부끄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리 구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유리 구두를 잘못했다고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동화 쓰고 일생 동안 비난만 받다가 요즘도 빼로 동화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마침 디즈니랜드에서 빼로 동화를 그 원화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즈니 동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꼭 시련이 있은 다음에는 마술적인 도움, 비슷한 도움표입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나면은 그건 다 사라지고 다 제자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빼로 동화의 주인공, 게 아까 얘기했는데, 되게 처음에 동화는 뭐예요? 발단이 가정 소개를 짧게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있고 어머니가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그러나 결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화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고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로 끝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거가 부모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 아닌 부모에 대해서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모는 그냥 정말 좋은 부모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 자꾸 참견하면 요즘은 굉장히 싫어하죠. 두 번 들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는 자녀한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죽은 듯이 사라지는 부모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신데렐라 이야기는 친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친어머니가 슬금슬금 변하면서 17세기, 18세기 어린이들이 많이 죽고 여자들이 많이 죽으면서 계모가 실제로 많았답니다. 그래서 계모로 바뀌었고, 또 실제로 친엄마가 이렇게 했다 얘기하기는 이야기할 적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자책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 같은 많은 원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이라고 좀 이상한데 못마땅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라고 쓰지 말고 계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의 발단은 언제부터 나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어렸을 때 고생 많았지만 어렸을 때 우리들이 자라는 거는 고생이었을 것 같은데 고생으로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먹을 거 뭐 조금 밥 못 먹고 뭐 다른 거 먹고 뭐 이러면서 자랐다고 그것이 고생인 것이 아니고, 걸어서 학교 왔다고 하던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때도 시험치는 운동장에서 하고, 점심 먹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이 있었던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고시래 하면서 밥 한 술 던지고 먹고 내려오고 이러던 시절인데, 그것이 고생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실제로 그 고생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냐면은, 옛날에 썬드리옹이 신데렐라가 언니를 내보내면서 막 울어요. 처음으로. 이것이 발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적십자 클럽이라 고아들을 많이 만났는데, 고아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고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들이 울지를 않아요. 우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떤 아이가 우느냐? 처음부터 버려진 아이들은 울지 않는데, 할머니든 이모든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은 와서 웁니다. 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은 울어요. 신데렐라도 내가 뭘 표현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빠는 엄마 편만 들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에라 하고
여기 디즈니랜드에서 즐겁게 그냥 일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건지 알고. 저 자기 일을 하는데 다 무도회 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언니들 다 단장하고 보내고서 혼자 남으니까 그때 뭐가 생겨요? 나도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기니까 그때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울부짖는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다가 모든 서러움을 겪었는데도 그때는 그걸 울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조용히 그걸 생각할 조용한 시간이 있어서 되돌아보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은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울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도? 굉장히 곱게 산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약했어요. 피난 나오면서 좀 죽을 것 같은 건 아닌데 할 수 없이 데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페니실린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페니실린 끄떡 아프면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날 페니실린을 맞았는데 쇼크가 온 거예요. 쇼크라는 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발 밑에서부터 이게 막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뭐가 막 이래요. 그런데 막 간호원이 뛰어오고 막 야단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다고 손 좀 잡아요. 손 좀 잡아줘요. 그래서 나도 숨을 크게 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주사를 놔줬나 봐요. 그냥 놔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사이렌 같은 소리를 계속 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깥에서 무슨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내가 이거 어떡하나 나 지금 죽는 건가 이런 거 감도 없었어요. 그냥 왜 몸이 이렇게 침대에 있는데 자꾸 내려가지? 내려가네 그러고 있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내 몸이 내가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소리가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야지 하는 것이 무의식적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운다는 것은 내가 슬퍼서 아이고 엄마야 너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수 없는데도 나오는 겁니다. 내가 울지 말아야지 하고 막 자제하는데도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뭐가 생겨요? 이제 주인공이 될 만한 자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서 부족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면은 뭐가 와요? 당장 도움이 오죠. 제가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은 간호원이 알고 달려왔겠어요? 아니죠. 예, 저는 소리 지를 힘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소리가 났기 때문에 간호원들이 막 달려와 줬고 또 뭐 그러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게 울음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막 그 아이들만 나타나 신데렐라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하는 노래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없었다면은 아직 이게 자꾸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울 수 있는 상태면 굉장한 겁니다. 울부짖으면은 분명히 그런 울부짖음이 여러분한테 나온다면 분명히 도움이 온다는 것이죠. 예, 저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간호원이 달렸고 여러분이 모르는 보이지 않는 도움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돼요? 거의 돼요. 내가 부족한 거 되네. 그래서 도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페로동화는 조력자 누가 달려옵니까? 우니까 대모가 달려온다는 거죠. 이거 이제 캐톨릭 용어인데 대모 어머니를 대신해서 교육을 시키는 여자죠. 종교적인 교육을 어머니를 대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와가지고는 시련 오는 거죠. 그동안의 시련 무조건 퍼붓는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볼 수 없는 저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 경이로운 것들이죠. 그래서 시련이 있으면은 마법의 도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뭐 외국어를 배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무엇을 자격증을 딴다, 이거 전부 시련입니다. 그렇죠? 시련을 겪었다고 금방 내가 공무원 되고 싶었는데 공무원 되는 거 아니죠. 뭘 교체해야 돼요? 예,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시련을 100번 겪어도 분명하게 했는데 어떤 시련이냐? 나도 모르게 울부짖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시련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쳐서 부르짖으면 도움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난제는 이제 진짜 주인공인가 아닌가 판별하는 것과 결혼이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난제가 해결된다면 결혼이 있기 전에 것은 난제가 해결된 것이고 그 마법의 도구가 나온 거는 시련입니다. 마법의 도구가 나왔다고 인생이 다 뭐예요? 왕자랑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난제를 해결해야지만 그리고 행복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럼 난제가 무엇인지 알겠죠? 조금은. 그래서 난제 해결의 작은 유리구도 알겠죠? 한쪽 구두 무도에 갔다가 한쪽 구두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오잖아요. 얄궂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얘가 아직 똑똑한 아이라 어떤 사람은 또 가나카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아주 일부러 하나 탁 꺼뜨렸다고. 근데 작가도 어떤 때 그런 얘기해요. 반지를 나올 때 일부러 반지를 떨어뜨려서 나를 남겨놨다. 그래서 그것은 전 잘 모르겠고, 여러분이 결혼 생활 해봤으니까 알겠죠. 여자는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지 같은 거 살짝 모르는 듯이 떨어뜨린 거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어쨌든 하나를 잃었습니다. 잃었으면은 우리가 한쪽 다 얻은 것 같지만은 남자로서 한 번 나에게 주어졌던 그런 특별한 경이로운 사건이 있어서 선물이 주어졌는데 반쯤은 잃고 살아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 번 내가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누구를 봤어, 나는 어쩌고서 막 야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직은 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반쪽을 잃었던 것이죠. 반쪽을 찾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은 시련 다음에 오는 것은 조금만 작은 어둠의 세력이 와도 없어집니다. 자, 아까 마차 이런 건 전부 쥐로 변하고 호박으로 변하고 이렇죠. 그러나 창조주로부터 주는 축복의 선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다 다르게 태어났죠. 다 다르게 태어난 자기 자신만에게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제 더 원한다면 그거는 이제 욕망이나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유리구두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신에게 맞는 유리구두 같은 축복에 내 발이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을 잃고 찾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반쪽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 잃은 그 축복에 자신을 그대로 내보면은 자신에게 꼭 맞는 힘이 진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확실히 나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나한테 전기가 흐르나? 우리가 학교 왜 그래요? 이쪽에다 여기다 대고 해야 되는구나. 유튜브에 강의해서 해야 돼요. 네. 네, 여러분한테 빈소리인데 여자 교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내가 은퇴를 했더니 이렇게 집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인지를 몰랐다고 막 그러는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 조교가 해주됐거든요. 이런 거 만들고.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PPT 여러분들은 뭐 쉬운 거 같지만 저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겁니다. PPT도 다 지가 만들어야 되고 이거 치는 것도 틀린 글자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 또 틀린 글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계도 다 제가 다뤄야 되고 뭐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집안 살림도 사실은 바깥에서 일한다 생각하고 좀 맡겨놨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맡기던 이런. 그러다가 나오니까 정말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제일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바깥에서 가르치다가 돌아오니까 아마 남자들이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바깥에서 실컷 일하다가 은퇴하고 집에 오니까 가끔 가다가 집안에서 쓸모없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래요? 남자들 얘기를 하라고. 네, 가끔가다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쪽 구두를 잃었다는 것은 진짜 주인공이 누군가를 식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라는 말을 안데르센이 쓴 말인데 안데르센의 동화에 완두콩 공주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자가 진짜 공주를 만나고 싶어서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와서 쫄쫄 병을 앓으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그
빗속으로 아주 그냥 쪼르륵 샘쥐가처럼 쪼르륵 아주 몰골도 아주 그냥 비 쪼르륵 맞은 여자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 공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들 알죠? 그래서 왕비가 정말 진짜 공주인지 한번 분별해보자 해가지고 이불을 여러 개 잡고 밑에다가 콩알 하나를 이렇게 넣습니다. 아침에 잘 잤냐 그랬더니 뭐가 딱딱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만큼 예민한 거죠, 감수성이. 그러니까 왕비가 그 밑에 그 콩까지도 느끼는 여자라면은 진짜 공주다. 그래서 진짜 공주라고 해가지고 왕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이제 안데센이 하는 얘기인데, 여기처럼 그 진짜 가짜 주인공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죠. 뭐 목사라도 가짜 목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정치가들도 진짜 가짜도 있을 거고, 나타나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가짜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적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를 사용했습니다. 고양이 눈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고양이 눈 앞에서는 가짜가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손에 내려오는 이야기에서는 고양이를 들고 와서 고양이가 진짜 가짜를 이제 구분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리구두에 정말 내 발이 들어가는가 뭐냐면, 내가 가장 순수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더러운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그 일에 아무 두려움 없이 나를 던질 때, 그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신데렐라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됐고, 여기서 거듭 얘기지만 왕자는 정말 궁전의 왕자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성부성자 성령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정말 자신을 만났을 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 바포 목사라고 있어요. 칠도 목사인가? 네, 바포 목사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어서 다 버리고, 청량이고 뭐고 다 버리고 어느 바위에 갔다가 노인을 만나서 너무 팔팔하고 고프더래요. 죽으려고 그래 생각했는데, 그래서 근데 밤 4시가 나서 가서 이러고 밥을 먹으려니 여기서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 밥 먹고 싶으면은 젊은이가 공짜로 먹으려 하지 말고 청량리 가. 거기 가면은 밥 주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답니다.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세상 뜨려고 했는데 청량리로 다시 가라는구나. 청량리에서 밥 퍼주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하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그 더러운 거 막 깡패들 같은 사람 이런 대하더라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하도 내가 유리구두를 신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은 세상 자기가 그렇다고 뭐 내가 지금 선생님 선생님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졌던 축복의 그 길을 순조롭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 형통한다는 말이 바로 내 곁에는 유리구두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항상 나를 도와주는 어떤 초월자가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왕자랑 결혼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겠어요. 예, 잘못된 가끔 잔소리 위로 잔싸움이야 있지만 이건 나니아 연대 강산날이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나는 게 전인데, 민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동화에서는 꼭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나니아 연대교는 우리는 싸우기가 아주 편하게 싸우기 위해서 결혼했고, 잠시 싸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넘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맞는 일, 자기한테 맞는 사람 이런 맞춰지는 것이죠. 맞춰지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참 그대로 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할 때는 정말 자기 간증을 하니까 그게 들어와요. 정말 다 버리고 다 어머니도 떠나고 마누라도 못 살겠다고 떠나고 이 깡패들 와서 뭐 칼부림하고 그냥 뭐 야단을 하고 청량리 올라가서 삐걱삐걱 하는데
근데 정말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지금 30년 돼. 그래서 죽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거기 산에 있던 한 사람이 또 청량리가 하는 소리가 또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가지고 아 내가 갈 곳은 청량리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이 쉬워진 것이 아니죠. 뭐예요? 마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쉽게 받아들인 거죠. 항상 웃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힘든데도 항상 웃으면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넘겨서 죽음 뒤에 오는 내가 아닌 뒷걸음으로 가더라도 인도되는 삶을 산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옛적 길로 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적 길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옛날 옛적에 쓰잖아요. 옛적 길은 왜냐면은 너희들이 옛적 길로 와라.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다면은 옛적 길에서 나랑 대화를 하자. 이것이 이제 창조주가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싫어요. 나는 옛적 길에 가기 싫어요.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옛적 길로 올라온다면 옛적 동화라는 말을 전 참 좋아해요. 옛날 이야기보다. 옛적 동화에서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내놓고 내 삶에 맞는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주어진 것이구나 하고 수동태의 삶을 산다면 내가 아락바락 힘들면서 애쓰면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래서 능동태의 삶을 살지 않고 수동태의 삶을 산다면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이 짧은 삶에 대한 거, 두 세계를 믿고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한테 영원히 행복한 삶을 선사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동화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됐네. 잠깐 되네. 그래서 난제 해결, 그래서 결혼, 유리가 바로 이 내용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보고 같이들 읽어봅시다. 신하는 왕국 안의 모든 아가씨에게 유리구두를 신겨보라는 왕자의 명령을 받았으니 쌍두리용에게도 구두를 신겨보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쌍두리용을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유리구두를 신겼더니 그런데 유리구두가 그녀의 발에 꼭 맞는 게 아니겠어요. 자, 유리가 밀라처럼 맞겠어요. 조금 뻗어보는데 근데 밀라처럼 달라붙듯이 꼭 들어가 맞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한테 꼭 맞는 그러한 유리구두가 누구한테나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난제 해결하면 꼭 그래서 그러면은 그 유리구두가 나한테 맞았다고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니까 끝나는 거냐? 민담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동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동화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입니다. 내가 혼자 계모랑 형제를 다 두고 내가 혼자 왕자만 만나서 행복한 것이 행복한 것이겠어요? 여러분들 행복해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은 계속 응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드리용은 뭐야? 언니들이 우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한다고 해주고 그리고 우리 같이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것이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 성드리용이 결혼했지만 결혼을 하면서 내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뭐라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죠. 실천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귀족들이죠. 이제 왕비의 뭐예요? 처제들이 되는 거잖아요. 처형들과 귀족을 결혼시켜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하게 화합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민담에는 절대 없습니다. 뭐예요? 아주 지독하게 원수를 갚습니다. 여러분들 용서가 없고 보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근데 동화는 가끔 얘기지만 땅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가 없으면 그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면 대신 다른 사람을 해주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얘는 정말 못해주겠어. 그걸 억지로 하면은 그 사람도 병이 난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얘는 못해주겠지만 내가 얘를 못해준 그 미안한 감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겠다. 그래서 일부러 못해준 것 자선사업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내가 해줄 사람을 못해주고 다른 사람을 해준 것이죠. 자, 인도 얘기도 그렇고 중국 얘기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알죠? 예, 젓갈을 부립니다. 어머니한테. 뭐예요? 언니들을 젓갈을 만든 겁니다.
먹고 어머니가 딸들의 근데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때려 동안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뭐예요? 바로 이 작가가 하는 거짓말. 아무리 아름답게 태어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크지만은 여러분 대모가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이 교육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드리옹이 왕비가 된 것은 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예뻐서 잘나서 왕비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동화에서는 자꾸 없애요. 이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소녀들이요 머리 가꾸고 뭐 화장하고 뭐 하여튼 이런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서 끝까지 가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대모 교육을 받는 선한 아름다움을 선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보물, 숨겨져 있는 보물이라 그런 은총이 없이는 여러분은 사실 아무것도 하십니다. 예뻐서 결혼한 우리나라 말이 이랬어요. 예쁜 여자는 소박바다도 불하나. 네. 솜씨좋은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은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만 은총만 있다면 여기 아까 좀 받아가지고 이것이 정말 나한테 주어진 일이구나. 나한테 주어진 축복구나 라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여러분은 앞으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괜찮아요. 이제 8개 한번 다시 읽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여기는 어떤 시련이 있었는데 어떤 난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됐는가. 결코 그냥 시련과 난제가 있어야지만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화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 여기서는 어떤 시련이 있었고 또 이거 동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이것이 영원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옛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처럼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면은 여러분은 동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전부 뭐예요? 멋진 공주가 되고 멋진 왕자가 되고 왕이 되고 왕비가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아주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다.